캐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2시간 해야 되는 거를 30분에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뒷부분에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그래서 주제를 두세 개 정도 후보로라도 이렇게 좀 좁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대략 스케줄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제가 강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쉬면서 쉬는 길에 이동을 해가지고 가까운 숲에 같이 가겠습니다. 30분 긴 시간을 가긴 어려울 것 같고 30분 정도라도 가서 지금 현재 숲을 보시는데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신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한 30분 정도를 저 전지에다가 숲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종의 개념도 같이 이렇게 모식화해서 그릴 겁니다. 거기에는 뭐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곤충들도 있겠죠. 그런 요소들을 막 그려내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최대한 1시간 정도 맥시멈 정도는 그동안에 이제 후보 주제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하셨던 거랑 오늘 숲에 다녀와서 또 같이 이제 그리면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질문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후에 따라가 볼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한 4, 50분 이렇게 하는 스케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격을 갖춘 파워포인트 자료인데요.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도입 부분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왕가리 마타이라고 하는 분이 1억 그루 나무 심기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던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희망 없는 것 같은 지역에서 이제 그런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원주에 있는 고랭지 채소밭. 우리가 고랭지 채소밭에서 나온 배추가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사실은 농약과 비료의 범벅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가 토양이라는 게 거의 다 침식돼서 없어지고 인공적으로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날씨가 서늘해서 뭐 병충해가 적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요즘은. 근데 여기에 원래 이제 신갈나무 극상이었는데 거기를 다 배추밭으로 감자밭으로 만든 걸 다시 숲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아이들이 도토리도 심고 또 신갈나무 묘목도 심고 또 그다음에 천일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종들을 골라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고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가 뭐냐, 프로젝트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데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꽤 여러 명이 가능하면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의미 있는 산출물을 만들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우표 수집 같은 거 하셨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아주 좋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뭘 수집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저희 때는 저는 뭐 껌종이도 수집하고 병뚜껑도 수집하고 그때는 수집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수집하는 거 계세요? 뭔가? 딱지요? 제가 이 광덕선 친구들이랑 처음 할 때, 야, 니네 수집하는 거 뭐 있니? 그랬더니 샤프 수집한다는 아이들, 영화표 수집한다는 아이들인데 어떤 애가 돈을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계 각국에 돈을 모으는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돈을 많이 모으는 게 프로젝트를 자기는 수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집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어떻게 잠재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뭔가를 설계하는 거, 뭔가를 설치해서 만드는 거, 때로는 연구 프로젝트, 탐사 프로젝트, 공사 프로젝트. 여기서 감사는 땡큐가 아니라 어디팅이라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요. 아시죠? 회계 감사 이런 거 할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모의 실험을 하거나, 이 파워포인트도 다 올려드릴게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지나갑니다. 그래서 환경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주제를 정하는 단계와 실제로 탐구를 수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제 정하는 단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 프로젝트에서 이제 특히 지금 이제 숲을 포함해서 환경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아이들과 뭔가 관련성이 있는 주제를 찾는 게 좋겠다.
저게 뭐냐? 나랑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건 아무래도 관심도 적고 동기를 유발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과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게 좋은데, 이 프로젝트 커넥트라고 하는 건 전 세계 네트워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학교별로 학교 공동체, 교사, 교직원들 다 포함해서 출퇴근할 때 얼마나 CO2를 배출하는지를 이동수단과 거리를 재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하면. 그걸 학교별로 줄여가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건 홈페이지에 가면 전 세계 거기 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어떻게 해서 줄였고 얼마나 줄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2개까지 올라가 있는 건 봤는데 최근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용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작은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추진 질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드라이빙 퀘스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밀고 갈 때 탐구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질문 이런 걸 찾아내는 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진 질문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에게 이게 흥미롭고 중요하게 느껴지고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게 느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어느 정도는 부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성격이 조금 다르겠죠. 통합성이나 복잡성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너무 쉽거나 어려우면 프로젝트를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나 생물들에게 윤리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를 수집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새 둥지에 새들이 알을 낳는데 새가 알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프로젝트로 한다 그러다가 만약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둥지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는 되게 윤리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생명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두꺼비 논 이야기 책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논에 두꺼비들이 이제 알을 낳고 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두꺼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안 쳐야 되니까 그 논 주인한테 우리가 뭔가 그 풀도 뽑고 그럴 테니까 약 치지 말고 농사 지어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걸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했던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로 그런 두꺼비들을 만나고 걔네들을 얘네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게 됐을까? 농약을 안 쳐서구나.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농부들은 그 제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농약을 뿌리려고 하시고 그런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깥의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게 설명되지 않을 때 그건 이제 질문의 형태로 프로젝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형태가 프로젝트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질문의 형태가 프로젝트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건, 그리고 실제로는 그 두 개가 일치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외부 환경의 불일치가 문제 상황이 나에게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지금 세월호 사태 같은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도대체 그 벌어진 사건도 문제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납득이.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거죠. 국가 전체가. 그 프로젝트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육사 선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언해도 되나? 도청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한 게 삶과의 연계성이라면, 두 번째는 이 과정에 참가자들이 반드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 간디가 한 말 중에 책은, 교재는 교사를 위한 거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책에 무엇이 어떻고 설명을 읽고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 세계에서 만나도록 교사가 어떻게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에밀에도 보면 에밀이 이제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가상적인 환경들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인데, 결과물을 공유한다는 건 중요한 과정이 창작이고 대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네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새로운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기억의 가치팀에서 얘기를 할 때 할아버지들과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이 한 얘기를 다 정리를 하고 읽었는데, 그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 자서전이라고 하는 산출물로 만들어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제목을 뭘로 뽑을 거냐,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 이런 거는 그 할아버지가 얘기한 것이 자동적으로 어떤 의미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들었던 얘기들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사실 찾아내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알게 된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무언가로 다가오게 되는 과정이 이 창작 표현의 과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의미를 공유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우리 사회에 제일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습의 과정 중에. 그 체험이나 성찰 또는 감각과 사유 뭐 이런 반성적인 거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많이 하는데,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너무 감상 중심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것, 자기에게 이해된, 자기에게 기억된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는 기회가 적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지나가고요. 요거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민물새우 프로젝트는 어떤 지역에 하천이 있었는데 그 하천에 원래 멸종위기 종인 민물새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새우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뒤에 이제 목축하는 그 농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하천의 폐수도, 그 축산 폐수도 흘러가고 그러면서, 근데 얘네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원래 굉장히 귀한 민물새우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민물새우 프로젝트의 교사하고 학생하고 민물새우를 잘 아는 생태 전문가가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목장주도 참여하게 되고 정부기관도 참여하게 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오폐수가 들러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하고, 새우가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식물들을 심고 먹이가 될 만한, 서식처가 될 만한, 새끼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러면서 진짜로 돌아옵니다. 그 민물새우. 그래서 이제 뭔가 정말 지역을 변화시킨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하천들 지금 많아졌잖아요, 되게. 자, 여기까지는 일단 전반부로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할 7가지 전략과 21가지 사례, 그러니까 지금 16분, 17분 나왔으니까 사례당 1분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례니까 1점만 팍팍팍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머릿속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프로젝트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을까, 처음에. 그리고 저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게 적절할까. 제가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어떨 때는, 학교 선생님은 내가 아이들 프로젝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다. 애들은 30명이나 된다. 내가 30명을 모둠으로 6개 만들어서 그걸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 그게 현실적인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할 거냐. 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3일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프로젝트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21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 동안에 막 이렇게 쫙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프로젝트 아이들과 해야 될 때 한번 이렇게 참고로 레퍼런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제 아이가 7살 때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아이한테 이 일본에서 균형 잠자리를 한 마리 사와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이게 잘 아시죠? 네. 그랬더니 진짜로 잠자리가 저렇게 앉냐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잠자리가 그렇게 앉는지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여름 내내 잠자리 착지하는 것만 찍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잠자리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계속 날개의 위치가 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걸 물론 알게 됐고, 그 균형 잠자리의 거의 모습이랑 거의 일치하는 모습으로 잠자리가 앉는다 실제로도 그런 것도 알게 됐지만, 또 하나 재밌는 건 잠자리가 꼬리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견돼서 왜 그러냐 아세요? 네? 물론 한여름에 더워서입니다. 근데 왜 그늘로 안 갈까요, 걔는? 걔가 꼬리를 이렇게 치켜들고 있는 방향이 반드시 태양을 향해서 꼬리를 치켜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자기 몸에 닿는 햇빛의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절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자리의 착지 자세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는 잠자리가 꼬랑지를 쳐들고 있네, 왜 그러고 있지 힘들게, 만약에 햇빛 때문이라면 그냥 그늘로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갈까? 그건 얘가 이제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실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열려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이비행기 그 날리기 대회라는 게 지금 매년 열리고 있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종이접기 비행기 진화론이라고 하는 500개가 넘는 그 종이접기 비행기 접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종이비행기를 더 잘 접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보는 게 사실은 그 지도자로서는 더 흥미로운 일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시작한 일이긴 한데, 그러면서 저 종이 비행기 하나에 얼마나 많은 과학적 원리와 디자인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가면서 자기만의 최종 비행기를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우표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태양열, 태양광과 관련된 전 세계 우표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모은 게 50몇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 제가 제 그 미국에 조카가 사는데, 미국에 사는 조카랑 이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잘 보시면 같은 태양인데 각국의 나라들이 그 태양을 우표 속에 묘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 생태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아주 잘 연결될 수 있는데, 두 번째 우표를 보시면 저건 인도 우표죠. 인도 우표는 태양광으로 물을 펌핑하는 데 쓰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른쪽에 탄자니아 우표는 태양열 조리기를 만드는 걸 우표 속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국에 있어서 태양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 하는 게 우표라고 하는 것 속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으면 전 세계